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삼성 SDS에서 근무하는 이홍식 프로라고 하고요. 제가 메인은 아니고, 갑자기 이제 하게 돼가지고 좀 날림으로 준비를 했는데, 저는 앞단에서 약간 자바스크립트, 저는 그 실습 세션이었거든요. 그냥 설명하는 것만 있어가지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이제 후에 저 끝나고 그 김윤영 프로가 클라우드9 쪽으로 그 실습하는 샘플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도경태 프로가 그 리액트 16 버전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시작을 할게요. 네, 저는 오늘 그냥 준비한 게 그 자바스크립트 히스토리하고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준비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듣고서 여기 오신 분들의 그 스킬 스코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 되게 좀 난해했는데, 일단은 가장 쉬운 레벨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시는 분들도 그냥 예전엔 이랬었지 하면서 곱씹으시면서 들으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많이 하시죠? 자바스크립트로 개발 많이 하시나요? 네. 되게 잘하시게 생겼어요. 앞에. 노트북에 스티커가, 장난 아니네요. 네, 요새는 거의 프론트엔드 뿐만 아니라 서버端까지 다 자바스크립트인데, 이게 최근 한 10년? 200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많이 했고, 사실 저는 자바 세대예요. 학교에서도 자바 배웠고, 예전에 학부 때는 C 그런 걸 하다가 회사 들어오면서 이제 JSP나 서블릿 그런 걸 써야 되니까 자바 중심으로 했고, 대부분 SI 프로젝트들도 다 그랬지만 대부분 다 자바 베이스의 개발자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바를 했었는데, 한 회사 들어오고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한 2008년, 2009년 그때 되니까 그 자바스크립트 진영이 훅 떴다고 느낀 게, 구글에서 구글 맵을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별로 쓰이지 않았던 AJAX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구글 맵을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AJAX 통신 아시다시피 페이지 전체를 리프레시라는 게 아니고 특정 노드만을 갱신했거든요. XML HTTP 리퀘스트를 통해 가지고 보냈는데, 당시에는 그게 충격적이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다가 이제 AJAX로 개발하는 게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AJAX 나오고, 그 다음에 ES5라고 하는 그 스탠다드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제 객체를 통해서 이제 통신하는 거를 그때 표준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표준이 쭉쭉 나왔죠. 네, 그래서 AJAX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특정 노드의 그 컴포넌트를 XML HTTP 리퀘스트를 통해서 갱신하고, 그거를 XML로 받아서 그거를 파싱해서 해당 노드에 이제 렌더링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최근에 이런 자바스크립트의 인기를 견인했던 1대장은 일단은 저는 AJAX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jQuery죠. 사실 그 jQuery가 나왔을 때, jQuery가 사실 기존에 안 되던 기능을 구현한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하고 귀찮았던 그런 문법들을 요 달러 표시를 통해 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jQuery가 한창 뜰 때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꼴 jQuery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정도로 jQuery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여담이지만 저기 계신 도경태 프로님이 제 사수거든요. 근데 제가 한창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를 할 때 저는 jQuery를 못 썼어요. 왜냐면은 저희 사수님께서는 jQuery도 무겁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jQuery를 안 쓰고 저희 쪽 API 내부에는 다 이렇게 다큐멘트, get element by ID 다 이렇게 썼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는 다 jQuery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jQuery를 잘 못 배워서 jQuery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jQuery 미안합니다. 네, 좋은 사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jQuery가 당시에 그 AJAX와 jQuery를 통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뒤에 이런 수많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과 프레임워크가 등장을 했죠. 그 중에 이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웹팩이라는 개념인데, 웹팩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개발을 하는데 파일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걸 다 하나하나 관리를 하는데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이게 스크립트 랭귀지다 보니까 런타임 에러도 되게 많이 나고, 그리고 이걸 사실 다 나눠서 하면 되는데 이걸 다 나눠서 파일을 다 나눠서 로딩을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적으로 코스트가 엄청 커요. 다 파일이 다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씩 날라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파일마다 이제 변수 스코프가 틀리다 보면은 이게 또 충돌이 나서 또 런타임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도 존재를 했었고, 심지어는 CSS 파일을 그대로 로딩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일단 변환을 해서 로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해주는 이제 툴이 웹팩이라고 이제 등장이 돼서 이게 이제 많은 개발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었고, 그리고 바벨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툴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단에서 보셨다시피 원래 그 자바스크립트는 계속 표준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2009년에 이제 ES5, ES6, 이제 최근에 나온 ES7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리액트나 앵글러 같은 최신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ES6라는 문법이 필요를 하는데, 이 문법 자체가 모든 브라우저에서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나왔을 때는 이게 그 ES6 문법을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렌더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복잡해진 웹 어플리케이션 스펙을 지원하려면은 ES6가 돼야 되는데, ES6는 그 모든 브라우저에서 서포트가 안 되는 관계로 이거를 하위 호환해 줄 수 있는 트랜스 컴파일러 같은 게 필요해가지고 바벨이라는 걸 통해서 ES6 문법을 하위 또는 브라우저에 호환될 수 있도록 이제 컴파일해서 이용해 줄 수 있는 툴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이걸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석스라고 치면은 구글에서 엄청 자료가 많이 나와요. 왜 석스인가? 일단은 저도 자바스크립트 그렇게 잘하진 못하는데 최근 기술들이 약간 러닝 커브가 높아지는 거는 둘째치고 벽이 점점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트렌드나 그런 걸 놓치기 시작하면은 막 그거 기술을 개비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바스크립트의 복잡도, 그리고 너무 높아진 이제 그 기술 스택과 따라잡는 학습량이 많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곤해지기도 하는데, 이 다음 장에서는 이제 요거는 자바1이라고 하는 어떤 컨퍼런스의 자료인 것 같은데, 왜 자바 디벨로퍼가 그러니까 더 마음의 평온을 얻는가, 그런 건데, 뭐 보시다시피 일단은 자바 개발자는 풀도 이렇게 넓고 이렇게 많은 반면,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는 많다고 났는데 이제 스케일이 되는 자바스크립트를 찾기가 되게 힘들고, 그리고 자바는 다양한 이제 패턴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립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자기가 이제 필요하거나 그런 거를 직접 이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것도 필요했고, 이제 자바는 복잡해진 이제 철학적인 툴 같은 것 있는 반면에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은 이거를 다 알아서 조합을 해서 써야 되고, 이런 류들에 되게 불만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진영을 좀 하드캐리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프레임워크가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지금이야 리액트 또는 뭐 앵귤러 요새 뷰 뜨고 있는데 그런 게 많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도 없었 반면에 자바는 이제 오랫동안 많이 썼었고 그리고 스프링이나 스트러치 같은 강력한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걸 통해서 구현도 많이 됐고 개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많이 고통받고 기술적으로 좀 많이 고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트렌드를 좀 따는데 지금 3대장으로 불리우는 그 자바스크립트 웹 프레임워크가 3개가 있어요. 처음에는 앵귤러하고 사실 뭐 폴리머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폴리머는 이제 좀 속된 말로 나가리 된 것 같고 앵귤러하고 리액트는 비슷한 시즌에 나와가지고 처음에 비교가 많이 됐어요. 앵귤러는 아시다시피 구글에서 만든 그 웹 프레임워크이고 리액트는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2년 전인가 나왔죠. 이제 뷰가 나왔죠. 뷰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리액트가 압도적으로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히려 앵귤러는 좀 그 정체되고 있는 반면 차라리 요새는 뭐 저희 사내에도 뭐 새로운 프로젝트나 간단하게 프로토타이핑하는 팀들 보니까 오히려 뷰를 쓰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리액트를 쓰는 게 가장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리액트를 작업을 할 때 적이 없었어요. 그 표준이 없었어요. 표준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한 웹팩이나 바벨 같은 걸 가지고 사용자들이 만들고 깃허브에서 집단 지성을 통해 가지고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하는 약간 템플릿처럼 이제 그 개발자들이 아름아름 썼었는데 이제 이런 고민이 한 2년 전인가에 그 페이스북에서 요걸 내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개발을 크레이트 리액트 앱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 있는 문구처럼 오피셜하고 이거는 페이스북이 직접 관리를 해요. 크레이트 리액트 앱은 직접 관리하고 셋업도 별로 필요 없고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제 뒤에 준비한 친구가 클라우드9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작업하는 샘플을 좀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레이트 리액트 앱을 클라우드9에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예요. 좀 오래 걸려. 어떻게 들어가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S 소속 김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앞에 뒤에 선배님들이 리액트 관련해서 커버를 많이 해주실 거라서 제 지금 발표는 클라우드9에 좀 포커싱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9 써보신 분도 계시고 안 써본 분들도 계실 텐데 클라우드9이라는 게 뭐냐면 그 원격 서버에 붙어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편집할 수 있는 개발 툴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를 삼아서 공부하게 된 거라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좀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클라우드9은 지금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브라우저 상에서 개발 가능한 개발 툴이고요. 이게 원격에 서버를 하나 두고 거기서 브라우저 상으로 붙어서 편집을 하는 거라 공동 편집이 가능해요. 그리고 로컬에 코드를 다운받아서 클론 받아서
개발 환경 구성하고 실행시킬 필요 없이 원격 서버상에서 개발을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구축이 쉽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클라우드9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나타낸 표를 AWS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요. 클라우드9 그 설정에 들어가시면 그 원격 개발 환경을 구성할 서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EC2에다가도 붙일 수 있고 아니면 개인 서버가 있다면 개인 서버로 붙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개발 환경이 구성이 되었다면 그 위에 자동으로 AWS 클라우드9 인바이러먼트 그 개발 환경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다가 자유롭게 저희가 코드를 클론하거나 코드를 가져와서 개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를 3가지로 잡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리액트 개발을 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클라우드9 그 AWS 사이트에서 클라우드9이 왜 좋은지 이야기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써보고 사용해보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클라우드9을 통해서 리액트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 지금 이 화면이 보시다 보면 클라우드9에서 보이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보면 일반 로컬에서 사용하는 뭐 서브라임이나 뭐 VS 코드나 이런 거랑 유사하게 왼쪽에 소스트리로 구성되어 있고 밑에 터미널, 그다음에 그 편집할 수 있는 그 에디터가 동일하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로컬에서 작업하는 거랑 유사하게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또 클론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되게 좋은 점은 그냥 EC2나 개인 PC에 설정하기 위해서는 Git이나 뭐 노드나 이런 기타 필요한 패키지들을 따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기로는 한 40가지 프리패키징된 환경이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9을 사용을 하면 이런 기본 요소들은 다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냥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액트를 설치할 때는 앞에서 그 이용식 프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개발 서버를 올릴 수 있는데요. 개발 서버를 올릴 때 보통 npm 스타트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3000이나 특정 포트를 사용해서 개발 서버가 열리는데 이렇게 첫 번째 보이는 그림처럼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그 EC2에 붙는 거라서 여기 인바운드 설정을 따로 해줘야지 외부에서 EC2에 붙을 수 있어서 맨 오른쪽 화면처럼 개발 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개발을 완료했으면 보통 S3에다가 배포를 하잖아요. 네, 그 배포를 하는 것도 뭐 일반 그 설정이랑 비슷한데 S3 설정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쉽게 아실 텐데 S3 들어가서 버킷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 설정을 해요. 이 정책 설정이 뭐냐면 여기서 그 외부에서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정책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버킷 정적 웹사이트 호스트 활성화하면 그 아래 그 링크 보시는 것처럼 그 버킷 이름 점 그 다음에 이 리전 이름 점 amazon.aws.com 해가지고 저희가 붙을 수 있는 그 주소를 생성해서 줍니다. 그러면 아래로 접근하면 저희가 호스팅한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개발이 완료돼서 배포까지 했는데 그 다음 배포 자동화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AW에서 권장하는 배포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코드 커밋이라는 레파지토리를 사용을 해서 EC2에 젠킨스를 설치를 해서 젠킨스를 통해서 빌드를 해서 S3에 배포하는 과정으로 이
AWS에서는 권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젠킨스 EC2를 띄우는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 프리티어 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리티어 버전에 젠킨스를 그냥 올려서 쓰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 젠킨스를 받아봤었는데 젠킨스를 그냥 프리티어 버전에 그냥 깔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메모리가 좀 작아가지고 느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아래 하얀 화면 보시는 것 같이 GitHub이랑 서클CI 그냥 연동해서 서클CI에서 S3로 호스팅하는 방법으로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클라우드9 사용하면서 좀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에 서버를 하나 두고 거기에다가 여러 사용자가 붙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구글 닥스처럼 동시 편집이 가능해서 여기서 한쪽 1번 사용자가 편집을 하면 2번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보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좋았던 점은 옆에서 채팅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삽질을 했던 부분은 그 사용자를 추가하는 부분에서 좀 제가 고생을 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그냥 대충 생각하기로는 그 AWS 계정을 여기 인바이트 추가하는 사용자 추가하는 데다가 추가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AWS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IAM 이라는 관리자 계정으로 관리를 해서 그룹을 생성해서 그 그룹에 이 클라우드9 관련된 그 권한을 다 주고 그 사용자를 생성을 해서 그 사용자를 그 그룹에 소속으로 추가를 한 사용자에 한해서 이 유저 검색하는 창에서 검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를 해서 이 서버에 붙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사용하실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동시 편집하면서 채팅하는 창 캡처 떠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리액트와 관련 없이 제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점 중에 하나가 AWS 람다 연동 부분이었어요. 보통 람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컬에서 람다 개발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그 디버깅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원격에 다시 반영을 할 때 다른 패키지를 사용을 했으면 그 패키지를 zip 파일로 압축을 해서 그 서버에 올려놓고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다? 불편하다라는 점이 좀 없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클라우드9에서는 이 화면상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AWS 리소스를 클릭하면 그 내가 생성한 람다 그 프로젝트를 쫙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클릭하면 오른쪽 내 작업 환경으로 이동시켜서 편집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우클릭하면 그 그러니까 로컬이라 하면 이 AWS 그 클라우드9 사용의 로컬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디버그 환경, 그 다음에 원격으로 올려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버튼 한번 눌러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환경까지 다 제공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되게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여기까지고요. 클라우드9의 개인적인 사용 후기인데, 클라우드9은 비용이 무료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 클라우드9 사용하는 것은 무료이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EC2나 S3의 비용이 붙어서, 뭐, 한 달에 권장 사용량대로 사용할 경우, 한 달에 뭐, 1점 몇 달러가 발생한다라고 써 있으니까, 갑자기 결제가 된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동시 편집 툴의 문제인데 이게 보통 그냥 타자 치는 속도로 동시 편집을 하면 별로 싱크나 이런 문제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복사 붙여넣기를 되게 많이 한다든지 되게 부하가 과부하가 걸리면 약간 싱크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키인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해상도가 많이 높네. 잠시만요. 조금 더 낫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경태라고 하고요. 네. 앞에 약간 발표를 쭉 진행을 했는데 궁금한 게 리액트를 좀 아시나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리액트를 써보셨다. 몇 분 계시는구나.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클라우드9 관련해가지고 또 잠깐 얘기를 했는데, 클라우드9 써보셨다 하시는, 다들 많이 써보셨구나. 네. 저는 클라우드9을 사실 처음 경험한 거는 언제냐면은, 2012년? 11년?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이 클라우드9을 인수하기 전에 사내 약간 클라우드 개발 환경을 만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 굉장히 요즘 최근에 어떤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라는 식으로 약간 나왔던 깃랩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깃랩이 뭐냐면 GitHub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GitHub인데 약간 설치형으로 쓸 수 있는 오픈 소스 중 하나가 깃랩이라는 애가 있어요. GitHub도 설치형으로 제공은 하는데 걔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지불을 해야지 회사에 와서 설치를 해준 형태였다고 하면 사내에 이제 깃랩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사내에 이제 개발 환경을 만들던 시절에 깃을 붙이고 나니 클라우드9을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클라우드9 스탠드얼론으로 좀 설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 봤었던 기억이 좀 나고요. 아까 제가 좀 듣다가 약간 크레이트 리액트 앱 관련해 가지고 아까 설명을 좀 했는데 약간 보강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명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셔서 우리가 예전에 같은 경우에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앵귤러 그리고 리액트 처음 나왔을 시절에는 얘를 어떻게 쓸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도 지금 만약에 크레이트 리액트 앱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부딪혀야 할 부분인데 뷰 같은 경우에는 뷰 CLI를 제공을 해주고 앵귤러도 이제 최근에는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데 크레이트 리액트 앱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얘가 처음 나왔을 때 그전에는 보일러 플레이트 만들어져 있던 이것저것 굉장히 많았거든요. 걔들을 그냥 일순간에 사실은 이제 막 그렇게 더 안 써도 되겠다 할 정도로 잘 나왔어요. 잘 빠졌어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서 좀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바벨이라든지 바벨을 가지고 ES6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바스크립트 표준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표준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브라우저에서 ES5라는 기준을 걔를 맞춰가지고 보통 지원을 하는데 이제는 거의 ES6가 이제 ES 2015라고 이제 바뀌긴 했는데 걔를 표준으로 잡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ES 2015가 이제 거의 브라우저의 표준이 많이 됐죠. 근데 실제로 제 개발하면서 회사에서나 언제나 마주치는 문제는 IE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애들은 폴리필이라는 예를 들면
ES 2015를 지원하지 않지만 걔하고 똑같은 어떤 그 메소드를 호출을 했을 때 예전에 문법을 가지고 걔를 할 수 있는 애를 채워주는 애를 폴리필이라고 하는데 걔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은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쭉 만들어서 그 얘가 서비스 하게 되는 단계랑 내가 만드는 서비스의 단계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니파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HTTP2가 나와서 조금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브라우저에서 내가 HTML도 땡기고 CSS도 땡기고 자바스크립트도 땡기고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특히 I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로 땡겨올 수 있는 그 예를 들면 뒤에 이렇게 프로세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걔를 한꺼번에 많이 땡겨오는 것들이 부담이 돼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 미니파이드라는 걸 해요. CSS도 미니파이드라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니까 그 전송되는 용량을 굉장히 줄이는 거죠. 전송되는 용량을 굉장히 줄이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었던 바벨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그 웹팩이라든지 하던 그 웹팩 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걸프나 그런트 같은 애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그런트였죠. 한참. 예. 원래 태스크 런너라고 하는 게 요거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엔트 같은 툴처럼 자바스크립트에도 태스크 런너가 있는 거였는데 그런트를 제일 많이 활용했던 거는 결국은 자바스크립트 파일 사이즈를 줄이는 어떤 빌드하는 환경에서 얘를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얘를 조금 지나서 그 다음에 걸프라는 애가 있죠. 걸프라는 애가 똑같이 이게 automate and enhance your workflow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줄여주는 애가 있었는데 그런트에서 걸프로 갑자기 훅 넘어간 계기가 얘가 그 그런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엔트하고 가깝게 태스크가 지원이 됐는데 걸프 같은 경우는 그 문법 자체가 독스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 파이프 형태로 걸프 소스에서 파이프라고 해서 이게 끝나고 나면 된 이렇게 지원을 한 거죠. 지금 보면 ES6 공부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도 프라미스 같은 개념이죠. 프라미스 같은 이게 끝나면 뭘 하고 이게 끝나면 뭘 하고 이런 일들을 그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지금 거의 뭐 끝판대장처럼 근데 얘하고 요즘은 웹팩은 경쟁자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경쟁은 사실은 경쟁하는 툴이 나오면 나올수록 개발자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도 보면 결국 bundle your scripts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트, 걸프, 웹팩이라고 하는 이런 발전 단계에서 결국 하는 일은 어떻게든 자동화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밑에 요즘 자바스크립트 번들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예전처럼 그 브라우저에서만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노드 기반에서 내가 코드를 짜고 나면 이런 번들러를 통해서 브라우저에 올라갈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일들을 해요.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발전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 작년이었나? 2017년에 자바스크립트를 배운다는 것은이라는 아마 그 아티클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막 읽어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웹팩도 배워야 되고, 뭐, 바벨도 배워야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쭉 놓고 이제 자바 스펙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자바도 보면 메이븐 있고, 그래들 있고, 똑같은 스펙대로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스택이 이렇게 다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바를 얘기할 때는 그거를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이거는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전까지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그런 게 언어가 아니었던 거죠. 하찮은 언어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이런 걸 공부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자바스크립트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ES6라든지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도 사실은 리액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뭐 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사실은 그 어떤 흐름의 일환인데 그렇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뭐 더 많이 발전을 하겠죠. 그렇게 그 하부 구조는 바뀌고 있었고 그 아까 얘기했었던 jQuery라고 하는 부분들은 진짜 아무래도 저 책에도 아마 이렇게 적었던 부분이긴 한데 jQuery는 어떻게 보면 옛날엔 진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면 jQuery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 많았어요. 달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 실제적으로 아직도 굉장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실제로 이제 달러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강력했던 이유는 기존의 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은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많이 사용했던 애들은 뭐 지금은 도조처럼 돼버린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걔들은 주로 뭘 했냐면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자바처럼 이해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이제 어떻게 자바하고 거의 비슷한 문법을 쓰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처럼 쓸 수 있는 형태의 그 프레임워크들이 한참 동안 유행을 하다가 근데 실제로 이제 브라우저나 이렇게 작동하는 걸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쓰던 것들은 보니까 결국은 HTML이라고 하는 게 그 껍데기고 그다음에 CSS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이제 화장되어 있는지 분장되어 있는지고 결국은 그 동작을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jQuery라고 하는 거는 이 HTML하고 CSS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를 가장 좀 잘 그 당시만 해도 움직이던 그런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툴이었죠. 그래서 사실상 진짜 한 10년 넘게 가장 그 핫했다기보다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었던 거죠. 뭐 여러 가지 다른 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만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그 2012년쯤 13년쯤 됐나? 그 전에 아마 나왔을 것 같긴 해요. 앵귤러라고 하는 애가 나왔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어요. 그 당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한테 왜 충격적이었냐면은 우리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요 세 가지가 결국은 웹의 모든 것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개발을 하지 않아요. 그죠? 뚝 만든 다음에 그 jQuery 가지고 CSS도 바꾸고 그죠? 막 그렇게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얘는 철저하게 이제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분리를 했었어요. 그 HTML 쓰는 곳이랑 CSS 쓰는 곳이랑 자바스크립트 쓰는 곳을 완전히 분리를 했죠. 예전 그전까지만 해도 jQuery는 분리가 거의 안 됐었어요. 내가 이제 돔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걸 뭐 돔을 매니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바꾸는 작업들을 했는데 앵귤러부터는 실제로 이제 걔를 그 나누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얘가 나올 때쯤에 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구글에서 나온 그 한물 왔다는 게 이름이 뭐지? 폴리머가 그때쯤 나왔는데 이제 폴리머가 나올 때쯤에 그 화두가 된 게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돔하고 어떤 그런 움직임이 컸다고 하면 그때부터 폴리머라고 나온 애가 이제 폴리머가 뭐 그때 핫했지만 쑥 사그러들었는데 그게 웹 컴포넌트라고 하는 애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웹 컴포넌트. 그래서 앵귤러도 앵귤러 지금 1하고 2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코드 베이스가 완전히 달라 호환이 안 돼요. 앵귤러도 그 순간부터 사실은 웹 컴포넌트 베이스로 쭉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튀어나온 게 아마 리액트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뷰라고 하는 애가 이제 새로운 또 대안으로 자기가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리액트가 나오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이건 여담이긴 한데 앵귤러가 구조적으로는 그 개발자들이 더 좋아하는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앵귤러가 그 HTML하고 CSS하고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그 분리되는 어떤 그런 그 개발자들의 어떤 꿈만 같은 어떤 그런 니즈를 좀 충족을 시켜줬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능에 대한 조금 이슈가 조금 그 당시엔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능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리액트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구글에서는 앵귤러를 걷어내기 시작했고 페이스북은 리액트가 버전 0. 몇 3이 얼마였나? 그때인데도 리액트를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큰 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리액트 쪽으로 사람들이 쭉쭉 옮기기 시작했고 근데 그 앵귤러 1하고 2하고 사실은 이렇게 코드 호환이 안 되면서 실제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리액트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리액트로 넘어왔을 때 제일 큰 허들 중에 하나는 JSX라는 문법이에요. JSX 문법을 한번 보면 결국은 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디비전, 그러니까 div가 있고 그 사이에 내 그 HTML 코드가 있는데 코드 안에 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네, 그죠? 그러니까 그 이때 이제 굉장하게 그 개발자들 양분이 돼요. 보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내가 앵귤러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거지 같은 코드다라는 쪽이 한쪽이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전에 이제 웹 쪽에서 개발자들을 이렇게 우리나라는 조금 그게 덜한데 PHP가 굉장히 그
한참 동안 유행을 하던 시절에 그때 이제 웹 개발자들하고 PHP 개발자들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무슨 보드죠? 제로보드 같은 경우에는 PHP 기반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스크립트가 있었는데 그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회사가 이제 PHP 기반으로 원래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걔를 가지고 이제 거의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뭐 XHP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의 이제 그 웹단은 아예 그냥 요즘에는 그 서버 사이드 하고 스크립트랑 그 클라이언트하고 완전히 분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뭐 아키텍처를 뭐 가지고 만들면서 MSI 아키텍처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분리가 되는데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문법이 거의 이거하고 유사했던 거죠. 자기들이 예를 들면 그 HTML 태그 안에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유효했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같이 그런 어떤 사람 개발자들끼리 막 얘기를 할 때 실제로 이렇게 짜보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웹 컴포넌트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큰 코드 베이스가 있으면 잠깐만요. 적어도 되나? 펜이 없네. 네, 브라우저가 이만한 어떤 그 틀이라고 하죠.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헤더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헤더라고 볼 수 있고 밑에 부터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요즘 뭐 웹 표준이라고 하면 섹션이라고 하는 애가 되겠죠. 섹션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대로 쭉 그 HTML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나눠지는 하나의 그 조각들 자체를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보기 시작하면 얘 같은 경우도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만한 애들. 그 안에 사실은 소스 코드가 들어가는 것도 작은 컴포넌트가 되고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런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헬로 메시지라고 하는 요 부분도 그죠? 이렇게 렌더링 되지만 요거 하나가 작은 어떤 컴포넌트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개발을 실제적으로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에 익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배우는 것도 빠르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웹페이지를 자르는 구조라든지 어떤 그런 구조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자가 생각하는 대로 코드가 조금 나왔었던 경향이 좀 있는 거예요. 우리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나눠가지고 개발하는 게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 코드를 짜다 보면 요만큼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쳐다보게 되고 걔가 위에 있는 페어런트하고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한 액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리액트가 한참 나왔고요. 리액트가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제가 네이버 D2 팩토리에 가서 그 발표를 할 때였나? 그때쯤 이제 그때는 제가 고하고 리액트로 처음 프로젝트를 한번 하고 나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이제 담당자분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만들면 스프링하고 리액트로 대부분 다 만든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개발자들이 정말 이렇게 그 사이트에서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가 돼버린 거죠.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이제 대부분은 아마 개발은 리액트로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 신규로 이제 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제 뷰로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뷰도 이제 상당히 좋은 어떤 프레임워크인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전체 우리가 다 같이 어떤 그 개발하기에는 리액트가 아직 언어로서의 그 프레임워크로 효용성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고 싶었던 이렇게 앞에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한번 랩업을 좀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 제가 이제 그 버전 15가 나왔고 16에 대한 얘기부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 오기 전까지 혹시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리액트나 아니면 리액트 뭐 그냥 퓨어한 거에 대해서 네, 없으시면 네 잠깐만요. 오늘 이제 실제로 이제 발표하려고 했었던 장표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리액트 뉴 피처라고 하는 거고요. 새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 텐데 실제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면 옛날 게 뭔지를 사실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6이 이제 최신에 나왔고 제일 최근에 나온 건 16.3까지 올라간 거죠. 좀 있으면 뭐 17까지도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순서는 이렇게 한 3개 정도 말씀드릴게요. 버전 16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16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6에 대한 얘기 드리고 그리고 16.3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리액트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리액트가 굉장히 빨리 변해요. 빨리 변하는데 이 커뮤니티가 그 힘이 있어요. 커뮤니티가 힘이 있고 그 다른 언어에 비해서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리액트가 좀 많이 끌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라이프 사이클도 막 뭉개버리고 새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프레임워크이죠. 근데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아까 잠깐만 놓치면 그죠? 얘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최근 16에 대한 얘기를 하고 16.3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어떤 빨리 바뀌는 변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거. 이렇게 이 마지막 얘기는 아무래도 그 어떤 그 개발 프레임워크 전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조금 같이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16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어떤 버전이긴 한데, 순서를 이렇게 적긴 했는데, 먼저 보면 ETC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그 공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리액트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모든 프레임워크가 그래요. 이렇게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느려지고, 그죠? 느려지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새로 등장한 언어에 비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컨셉들이 있어요. 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코드 베이스를 다 버리고 갈 수는 없고 걔들은 다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무거워지고 느려지는 일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자기가 대안이라고 하는 언어들이 그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 파이버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16이 된 거죠. 걔가 코드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컨셉만 그대로 두고 그리고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아마 개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코드를 새로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키텍처대로 코드를 새로 쓰는데 예전에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이 코드를 다시 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그 어려운 일들을 뭐 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커뮤니티하고 예를 들면 막 그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는 어떤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뉴욕 MIT 라이센스들하고 빨간색을 쳐놨는데 그 15점이 끝날 때쯤에 약간 굉장히 라이센스 이슈도 좀 있었어요. 원래 MIT였는데 조금 변경했다가 굉장히 그 커뮤니티의 공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16 나오면서 라이센스를 MIT로 다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썼으니까 파일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그걸 4분의 1로 줄어들고 굉장히 다시 빨라진 거죠.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이 싱크 렌더링이라는 게 있고요. 싱크 렌더링은 잠깐만 보여드리면 찾아놨었는데 클릭을 해야 되겠네. 네. 그냥 렌더링 하는 거죠. 그냥 렌더링 할 때는 제가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보면 뿅 하고 한 번에 나타나죠. 싱크 렌더링은 이렇게 나타나죠.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이게 뭐냐 싶으시긴 할 건데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요 페이지 하나하나 요 부분에 있어서 예전 같으면 렌더 안에 그 렌더 함수를 할 때 어떤 그 컴포넌트를 한꺼번에 트리로 그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밑에 또 그리고 이렇게 싱크 비동기잖아요. 얘를 꼭 맞추지 않고 그릴 수 있는 형태대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싱크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비동기로 개발을 그러니까 지금 웹 기반이 되면서 웹하고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예전에 웹 그 개발하고 굉장히 달라진 게 사실 이 비동기 쪽이거든요. 자바스크립트가 강점이 있었고 자바스크립트가 뜬 게 동기하고 비동기 차이예요. 동기라고 하는 거는 코드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쭉 내려가는데 얘가 끝나야지 그 다음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동기고요. 블럭 코드죠, 블럭 코드. 비동기라고 하는 거는 일단 던져놓고 밑에 코드를 쭉 실행을 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얘가 끝나면 그 다음 행동을 콜백이라는 형태로 지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콜백 함수를 지정을 해주면 얘가 어떤 액션이 끝나고 나면 그 콜백 함수가 작동을 하면서 자바스크립트가 예를 들면 성능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고 노드가 처음 나왔을 때의 그 굉장한 성능에 대한 어떤
그것 때문에 각광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은 뭐 걔보다 빠른 뭐 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러스트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고하고 러스트도 핵심은 비동기죠. 예, 어떻게 하면 비동기를 내가 빨리 할 수 있냐고. 넷디라고 자바 쪽에서 사용하는 넷디도 결국은 비동기 통신을 어떻게 하느냐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동기 통신에서 비동기 렌더링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럼 많이 바뀌었는데 fragments and strings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지금 순서부터는 그냥 어디지? 페이스북에서 리액트에서 새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그냥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fragments and strings라고 하는 게 아마 리액트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그 컴포넌트를 그림을 그릴 때 렌더라는 함수 안에서 그리게 되어 있어요. 렌더라는 함수 안에 그리게 되어 있는데 return이라고 해서 return 그 HTML 태그 같은 그 자기들의 태그를 리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li처럼 리스트처럼 쭉 떨어진 애들은 그냥 걔를 반환을 못하고 하나의 그 컴포넌트만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div로. 그래서 꼭 감싸는 일들이 있었죠. 리액트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16으로 넘어오면서 걔들을 이렇게 그 배열로 자바스크립트 배열이죠. 예, 이렇게 그죠? 배열로 하고 쉼표로 해서 배열로도 반환을 할 수 있고 그냥 div가 없이 스트링으로만 반환을 해도 걔가 렌더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 보니까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 div가 왜 들어가야 되냐라는 것들도 있고 div가 또 잘못 들어가게 됐으면 어떤 그 렌더링 할 때 계층이 한 개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러 핸들링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에러 바운더리라는 애가 있어서 에러 바운더리한테 집어넣고 내가 어떻게 처리를 이렇게 자바로 치면 exception을 정의를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추가가 됐어요. 예를 들면 근데 렌더링 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에러 바운더리 안에서는 이렇게 처리해줘 라고 하는 애고요. 포탈이라고 하는 애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렌더링에서 밑에 있는 그 자기 자식 컴포넌트를 그릴 때 감쌌던 거를 그냥 포탈을 통해서 쓰면 그냥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스니펫처럼 보이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포탈의 그 create 포탈이라고 하면 이 어떤 this props children 내가 어떤 정의해 놓은 어떤 컴포넌트들을 내가 어떤 돔노드를 지정을 하면 어떤 예를 들면 내가 어디에 이걸 그리겠어 지정을 하면 글로 거기에 렌더링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포탈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떤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 공간? 예를 들면 여기 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굉장히 재밌게 네이밍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냥 그 엘리먼트에다가 집어넣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죠. 서버 사이드 서포트에서는 예전에 이제 저희 서버 사이드 렌더링 아마 리액트 하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6부터는 스트림으로 얘를 뿌려줄 수 있는 형태로 내가 뱉어줄게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돔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코드가 아까 렌더라고 하는 함수 안에 그 리액트가 지정하지 않은 예를 들면 커스텀 컴포넌트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지워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커스텀 어트리뷰트까지 돔 어트리뷰트까지 자기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요런 것까지 실제적으로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큰 변화예요. 실제적으로는 요 안에서 이제 그 파이버라고 하는 애가 새로 이제 코드를 짜기 시작했고 코드 베이스 자체가 바뀌기 시작을 했죠. 16.3에서는 굉장히 재밌어진 것 중에 하나가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자바도 그렇고 모든 어떤 것들은 생명 주기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생명 주기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생명 주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component will mount run, component will receive props, component will update가 이제, 정식 저거에서는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원은 하고요. 17까지는 있는데, 얘들을 이제 없애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싱크 렌더링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부터 아마 얘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에, 싱크라고 하는 게 내가 이걸 하나를 보내놓고 그 다음부터 제어는 개발자가 제어를 하는 순간이 많이 늘어날수록 코드 베이스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did나 will 중 하나는 뭔가 조금 불안하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만 없어지겠다라는 거고요. 컨텍스트 API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제가 봤을 때 16.3에 굉장히 뭐랄까 빅히트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컨텍스트 API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코드가 어떤 테마 컨텍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걔를 이제 프로바이더라는 애를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걔가 위에서 지정한 대로 내려주겠다는 어떤 그런 형태인데 아마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다만 이제 리액트를 좀 많이 만져보셨던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리덕스, 플럭스 아키텍처라고 하잖아요. 뭐 얘기하는 플럭스 아키텍처에 대한 이게 리액트 컨텍스트만 쳐도 리덕스로 나오거든요. 결국은 플럭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내가 값을 변화시켰을 때 이제 위에 이제 그 페어런트부터 쭉쭉쭉 내려오면서 값을 변하는 것들을 내가 하위 컴포넌트에서 상위 컴포넌트에 있는 어떤 값을 변경시켜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리덕스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요즘엔 리덕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리액트 자체 내에서 컨텍스트 API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create reference API랑 forward reference API를 설명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마 지금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저 이렇게 혹시 시간이 되면 요 이후에 어떤 Q&A라든지 아니면 또 뭐 어떤 그런 시간에 요 얘기는 조금 더 하는 게 아마 이롭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로 일단은 더 진행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 이제 스트릭트 모드라고 해서 react.strict 모드라고 하는 거를 해놨잖아요. 보면 지금쯤에 이게 나오는 게 이제 철저하게 이제 리액트의 문법을 체크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조안에 집어넣고 있으면 밑에 있는 저런 에러들을 뱉어주게 됩니다. 근데 얘는 프로덕션 모드에서는 실제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버전들이 쭉쭉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첫 번째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냥 나는 V15 쓰면 되지. 그죠? 예. 예. 그렇대요, 진짜. 아직까지 앵귤러 1 앵귤러 1 해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구글 트렌드 같은 검색을 해보면 인도에서 아직 진짜 1등이에요.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 버전 안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이제 GitHub 트렌드도 약간 가끔씩 이렇게 회사 블로그는 GitHub 트렌드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GitHub에서 예를 들면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스타를 받은 거 이런 걸 적어가지고 회사 블로그에 올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1등을 한 애가 뭐냐면 노코드라는 애예요.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네. 내가 코드를 안 적으면 버그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아무것도 쓰지 않고 시작하면, 어플리케이션을 할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디플로이 하는 것도 필요가 없고, 굉장히 간단하고, 버그에 시달리지도 않을 거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면 요즘에는 GitHub, 이게 특히 리액트는 좀 그런데, 좋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새로운 어떤 저것들을. 릴리즈, 이렇게 예를 들면 GitHub에 들어가요. 좋은, 어떤 오픈소스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가 있죠. 네. 아마 이렇게, 리액트 그냥 쓰긴 했지만, 여기는 많이 안 와보셨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제 보면, 릴리즈라는 애가 있습니다. 릴리즈. 얘를 클릭을 하시면, 릴리즈 노트라는 거를, 좋은 오픈소스들은 다들 써요. 그러면, 리액트 뭐가 바뀌었다? 컨텍스트 API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들어갔죠. 중요한 거. create reference, forward reference 가지고 뭘 했다. 그 다음에 IE11, async 모드, 리액트 돔은 어떻게 바뀌었다. 리액트 돔 서버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위에서 뭘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테스트 렌더러도 이제 생겼네.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들 쭉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구나라는 것들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뭐 리액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들만의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에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것도 이런 거죠. 오늘 만약에 그 조금 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많이 깊이가 있으신 분들이었으면 하이어드 컴포넌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을 것 같은데 뭐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은 블로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리스트 포스트가 있죠. 보면 자 배신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리액트 V 16.0에 제가 썼던 소스 코드까지 똑같이 나와 있죠. 이렇게 내가 뭐가 바뀌었고 아까 MIT 라이센스 제가 커버했죠. 15.6.2에서 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16점 때는 이런 게 있었는데 파이버 코드네임 파이버가 드디어 왔다. 코드네임 파이버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되면서 언젠가 너를 대체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이랬었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변경된 거를 보려고 하면 16.3에 어떤 요게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로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쭉 내려와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의 전반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까 클라우드9에 약간 했었던 경험담 그리고 최신의 리액트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 어떻게든 속도를 더 빠르게 렌더링하고 그죠? 어떻게든 뭐 머신크 렌더링이랑 그런 거고 사이즈를 줄이고 더 간단하게 가고 그렇게 코드 베이스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는 아마 전체를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리액트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저희 파이썬 배우면서 장고를 좀 배우는데 네네. 그 콘셉트 때 어떤 SRD에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네. 같이 이렇게 써보신 다음에 좀 장고랑 장고랑 리액트랑 죄송해요. 저는 없고요. 저희 팀에서는 파이썬하고 리액트를 같이 써요. 근데 제가 장고하고 같이 써보진 못했어요. 네. 그리고 그 리액트를 한 번도 써보진 않았는데 네네. 예를 들면 저는 그 C샵 네네네. 파이썬 공부하는 게 좀 함수형 언어를 좀 접해보고 싶어서 네네. 공부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리액트를 배우게 되면 네. 뭐 함수형 언어에 대해서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네. 일단 세 번째 질문 전에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그 함수형 지금 펑셔널하고 또 뭐가 있지? 하나 더 있었는데 리액티브 반응형 함수형 굉장히 지금 핫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 리액트가 저도 한 2년 전에 회사에서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뜨고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리액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팀에서 그 팀장님이 그러면 제가 이제 리액티브를 하는 줄 알고 물러서 이제 회사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표준을 좀 만들으라고 저 리액티브가 아니고 리액트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액트 자체를 쓴다고 해서 리액티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조금 더 함수형에 가까운 언어를 쓰려고 하면 RxJS라는 애가 있어요. 리액티브 우리도 최근에 이제 이거를 옆에서 하는 친구가 있어서 좀 봤는데 RxJS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다른 거랑 쓸 수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같이 쓸 수 있고 앵귤러 쪽에서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난해했던 게 앵귤러에서 RxJS를 도입을 했어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뭐냐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RxJS를 쓰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근데 RxJS는 정말로 함수형에 대한 것만 커버를 하기 때문에 다른 프레임워크들이 해결해 주는 것들을 직접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함수형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면 RxJS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ES 2015 피처를 보시면 그 함수형에 대한 어떤 갈증을 조금은 해결을 해줘요. 보면 여기 뭐가 있을까? 왜 내가 못 찾겠지?
예전에 이제 그냥 그 저걸로만 쓰던 것들을 함수형으로 쭉쭉 내리는 방법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얘보다는 만약에 그 어떤 뭐 맵셋 이런 애들도 있고요. 프락시라든지 어떤 ES2015를 쓰면서 생각할 볼 수는 있는데 뭐 프라미스 패턴 어차피 많이 쓰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그 원하시는 부분들을 얻으시려고 하시면 RxJS가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네네. 테스트 할수있는 네. 파이썬 애니메이션 메뉴라든지 그래서 스피드라든지 그런 사이트가 있나 리액트 쓸 수 있는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리액트를 웹상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거요. 걔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코드펜도 지원을 하는 것 같고 저희가 제일 많이 갔던 게 어디죠? JS 피들. JS 피들에 가면 JS 피들 아까 피들이 이 얘기죠. JS 피들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쓴 책들에 대한 코드도 JS 피들 쪽에 좀 많이 넣었었어요. JS 피들 쪽에 넣었다가 이제 GitHub으로 많이 빼긴 뺐는데 클로즈하고 여기 보면 그 리소스 URL 얘를 통해 가지고 보면 내가 그 리액트를 쓰겠다고 지정을 해주면 쓸 수 있어요. JS 피들에서 예를 들면 뭐 JS 피들 하고 리액트 치면 어떻게 이제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찾아가셔서 보셔도 JS 피들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에요. 그냥 여기에서 있는 대로 리액트 앱 해서 설치해서 쭉 실행시키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로컬에 얘를 깔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고 그게 싫으면 JS 피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제일 권장드려요. 네. 네. 하이오더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하이오더 컴포넌트가 나오기 전에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다른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 퍼스트 클래스라는 개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중에 1급 객체에 속하는데 스택 오버플로에서 나오네요. 보통 1급 객체의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그 함수를 그죠? 함수 자체를 그 매개 변수로 넘길 수 있고 걔를 함수를 리턴을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형태거든요. 원래 자바 그거 안 됐잖아요. 지금은 A부터는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함수를 집어넣으면 걔가 리턴도 함수로 되고 이런 일들이 결국 그게 함수라고 객체 리터럴이라고 자바스크립트가 표현을 하는데 내가 어떤 함수를 쓸까라고 하면 그게 어노니머스 펑션처럼 내가 지정을 해놓으면 얘가 발동되는 시점은 다른 거죠. 그죠? 발동되는 시점이 이렇게 함수가 발동되는 시점이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네, 잠시만요. 하이오더드 펑션을 리액트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찾아놓은 게 요거죠. 하나 더 가야 되나? 네. 코드 베이스가 결국은 내가 어떤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함수를 내주기도 하고 얘를 실행시키는 시점하고 달리해서 어떤 코드 자체를 돌리는 시점을 다르게 해서 얘 코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이 있는데 리액트에서 하이 오더드 컴포넌트를 많이 쓰게 되는 거는 그 전에 사실은 믹신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걔를 좀 알아야 돼요. 믹신이라고 하는 애는 실제적으로 이제 얘가 나올 때쯤 ES 2015에 클래스가 나오면서 클래스가 이제 상속하고 뭐 이런 일들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자바스크립트의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토타입 체이닝을 이용하는 프로토타입 가지고 이제 얘를 상속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클래스를 쭉쭉쭉쭉 많이 짜다 보니까 이 컴포넌트하고 저 컴포넌트가 하는 일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근데 얘를 그렇게 두 개 쓰는 애를 가지고 뭐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A라는 펑션하고 A라는 클래스하고 B라는 클래스하고 있는 애를
에서 프로퍼티로 쓰고 있는 A의 A.A라는 거랑 B.B를 가지고 예를 들면 둘 다 조합을 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옛날에 그 리액트의 믹스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리액트의 믹스인이라는 애가 존재를 하는데 그 보면 흉흉한 얘기밖에 없잖아요. harmful, mixins are dead, long-live composition. 이게 컴포지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게 사실은 하이 오더드 펑션이에요. 옛날에 믹싱이라고 하는 믹스인이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두 개의 클래스에서 이걸 합쳐서 내가 믹스해서 이걸 만들어 줄게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얘를 쓰다 보니까 약간 코드가 꼬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뭐 다중상속이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걸 보니까 믹스인이라는 개념은 별로 쓸모가 없더라. 하이 오더드 펑션을 이용을 하면 얘를 그냥 쓸 수 있더라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클래스를 보면 얘도 하이 오더드 컴포넌트라고 얘기해놓고 래프드 컴포넌트를 집어넣게 돼 있죠. 쌓여진 컴포넌트를 집어넣고 하이 오더드 컴포넌트를 집어넣으면 얘가 인핸스 뭔가 좀 바뀌어서 더 좋게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믹스인이 이쪽으로 쑥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커멘트 리스트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어떤 리액트 컴포넌트로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떤 커멘트를 달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뭐 블로그 포스트나 굉장히 비슷한 애를 구현을 했는데 그 보면 얘 자체가 하는 일은 그대로 두고 뭔가 좀 기능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with subscription 같은 어떤 커멘트 리스트를 받아서 데이터 소스 자체도 넘겨주고 어떤 일들을 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상속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 내가 어떤 이 컴포넌트를 가지고 더 좋은 컴포넌트를 양질의 컴포넌트를 몇 개를 더 만들어내고 싶고 아니면 이런 상속에 대한 개념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몇 가지만 바꾸면 얘가 다르게 작동하도록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하이 오더드 컴포넌트를 통해서 얘를 커멘트 리스트 앞에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받고 데이터 소스를 받아 가지고 걔가 실제적으로 조금 더 좋게 동작을 하거나 다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얘를 보면 펑션 자체가 클래스를 리턴하게 돼 있죠. 근데 랩트 컴포넌트를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얘를 어떻게 동작을 할 건지 정의를 해놓고 라이프 사이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까 소스 코드에서 내가 이제 그 아규먼트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던진 아규먼트만 바꿔서 이 클래스를 굉장히 근사하게 내가 원하는 다른 클래스로 바꿀 수 있겠죠. 이런 기법이 해갖고 있는데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하이어더 컴포넌트의 사용 방법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네네. 실제적으로 모백스 혹시 쓰시는 분 있나요? 모백스 쓰시는 분들은 보면 데코레이터 그냥 쓰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ES7, 그러니까 2017부터는 데코레이터가 지원을 하나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아마 그 내부 코드는 하이오더드 펑션으로 바벨에서는 사용을 하는 걸 거고, 그게 스펙이 완전히 이제 맞다 치면 실제적으로 이제 브라우저에서 걔를 지원을 해주겠죠. 재생성을 하는데 네네. 방법보다 데코레이터.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 얘기가 맞아요. 네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클라우드9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클라우드9에서 크레이트 엑셀로 돌려봤는데 크레이트 엑셀에 프록시가 있잖아요. 그 방법. 그래서 저희 백엔드랑 프록시 할 때 그걸 즐겨 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클라우드9에서 프록시를 돌리면 프리드에서는 누가 에러가 나더라고요. 이게 아까 혹시 말씀드렸던 인바운드 문제 서버, 백엔드 서버는 저희 회사 서버에 있어가지고 아웃바운드 옵션 같은 게 문제가 되나 하고 봤는데 저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Q&A 같은 거 찾아봐도 없는 것 같고 혹시 경험 있으신가 해서. 저도 그 부분은 경험이 없는데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 많다고 하시니까 혹시 다른 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기셨는데 네. 혹시 정개발님 혹시 요 이슈에 대해서 혹시 처음 들으시는 건가? 네. 저희 유저분은 슬랙에 대한 것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프리뷰에서는 에러가 난다라는 거죠. 어떤 에러가 나요? 하는 시간에 문제가 있다는 광고 하는 에러가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프론트라인에서 프리뷰 알고 퍼블릭 주소를 따서 볼 수 있잖아요. 그걸로 했을 때도 에러가 나요. 예, 에러 메시지 좀 알아야지 명확하게 에러 메시지 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슬레이 올리시고 제가 여건이 되면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웹 쪽 그냥 웹만 하다가 네. 모바일이랑 자바스크립트를 좀 손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좀 쉽게 모바일에서도 쓸 수가 있고 요즘 프로그레시브 웹에 그런 것도 있고 하이브리드 앱 이런 것도 많이 있던데 네. 이 리액트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모바일에서 쓸 수 있도록 뽑아낼 수 있는 툴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질문이 예전에 그냥 그 웹으로 짜져 있는 거를 모바일로 옮기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보통 답변이 있어요. 보면 리스판시브하고 어댑티브 가 있는데, 보통 리스판시브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예를 들면 줄였다 늘렸다 하면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즈에 따라서 얘가 즉각 반응을 하는 거고, 어댑티브라고 하는 거는 즉각 반응은 하지 않는데 어느 일정 이상 되면, 예를 들면 그 위스가 넘어가면 틱 하고 갑자기 변하거든요. 예, 어떤 그런 패턴 중에 하나로 사실은 그 CSS를 예를 들면 미디어 쿼리죠. CSS3에 들어간 미디어 쿼리를 가지고 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안 와닿으실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툴은 부트스트랩이라는 애가 있어요. 보면 아마 들어보셨죠, 부트스트랩. 근데 jQuery 기반이라서 아마 이렇게 jQuery를 써야 되나 아마 이런 고민도 드실 거예요. 근데 부트스트랩이랑 리액트라든지 다른 거랑 합쳐서 만들어낸 아까 얘기했던 보일러플레이트도 사실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모바일 쪽으로 변환하는 걸 조금만 몇 번 하시다 보면 사실은 그 미디어 쿼리라는 애가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는 결국 미디어 쿼리로 개발을 하시게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처음 시작을 하실 때는 부트스트랩이나 아니면 구글에서 플랫한 디자인 머티리얼라이즈 CSS인가? 걔도 아마 툴이 처음에 스터디 하거나 아니면 내가 프로젝트에 단기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걔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미디어 쿼리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CSS의 미디어 쿼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브라우저의 크기가 변경이 되면 얘가 바뀌는 거,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혹시 혼자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부트스트랩이나 머티리얼라이즈 CSS를 가지고 쓰시는, 부트스트랩이 좋은 점은 테마가 많잖아요. 걔를 가지고 그 개발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네네. 실제로 지금 PWA? 생략의 인터랙티브한 그런 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자 입력에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사실 jQuery로도 되고 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PWA 얘기하신 거랑 사실 포인트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말씀드리면은 PWA라고 하는 거는 실제 어떤 스펙이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를 충족시키면 얘를 보통 프로그레시브 웹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형태이긴 한데, 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모바일 환경에서 코드를 예를 들면 핏하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좀 정의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잠깐만요. 마침 최근에 제가 그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약간 그래서 최근에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이런 특징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툴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는 없어요. 없고 보면 얘가 정의하는 것 중에 보면 대부분이 그 핵심 얘기는 서비스 워커라는 애거든요. 앱쉘이라는 애랑 서비스 워커인데 서비스 워커를 가지고 내가 뭘 할지도 사실은 정의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PWA의 대부분 얘기는 내가 오프라인에서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할 건지에 대한 정의를 하고 걔가 서비스 워커로 어떻게 작동을 할 건데 구글에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고 얘가 쿨해. 딱 이 정도로 끝이 나요. 그래서 PWA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즉각적으로 바뀌는 부분들 원하시면 사실 리액트가 좋은 게 스테이트잖아요. 스테이트를 가지고 내가 어떤 반응이나 바뀌는 것들이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부분들은 리액트에 있어서 레퍼런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들은 느낌은 세션이 끝나고 저랑 좀 같이 얘기를 하시죠. 근데 느낌은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임프루브먼트를 해주실지 저한테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희가 전주를 개발하고 있고요. 아,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개발하면서 네. 지금 결국엔 리액트나 뷰가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결국에 한다는 의미인데 이제 AJAX로 서버로 날릴 때 네. 예를 들면 이제 로그인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인증 문제.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JWT를 쓴다 하면 토큰이라든지 이런 거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저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리액트는 어떤 식으로 보통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토큰 저장소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JWT 뷰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지금 그 리덕스 같은 곳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바스크립트 코드 내부에 뷰엑스 예. 뷰엑스에 저장을 하시는구나. 네, 결국에는 그러면 뷰엑스에 저장을 하면 스테이트가 날아가는 순간이 있겠네요, 그죠? 자, 이제 보면 약간 JWT를 어디에 저장하는 게 좋으냐의 문제랑 내가 어디에 저장하겠다의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브라우저에 보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공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쿠키라는 공간이 있고요. 이제 HTML5가 오면서 이제 인덱스 DB랑 웹 SQL 두 가지가 사실은 컨플릭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DB라는 공간이 생기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로컬 스토리지라는 앱과 세션 스토리지라는 애가 좀 생겼어요. 그리고 캐시라는 애가 생겼는데 얘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서비스 워커나 오프라인을 만들 때 한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JWT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저장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많은 공간 중에 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리액트냐 뷰냐의 차이는 아니고요. 내가 이 스토리지 가운데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짤 때 세션 스토리지라고 하는 공간은 내가 탭을 끊으면 사라져요.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는 브라우저를 꺼도 안 사라져요. 나중에 키면 나타나요. 쿠키라고 하는 애는 브라우저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익스파이어 된 시간 동안 존재해요. 그리고 캐시라고 하는 스토리지는 내가 캐시로 얘를 지정을 하면 그냥 캐시처럼 존재를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개발할 때랑 지금 상황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브라우저 공간에 크롬 기준이라서 약간 다른 브라우저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브라우저들이 세션하고 로컬, 쿠키, 인덱스 DB는 표준으로 지원을 하고요. 캐시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어디에 지정할지는 사실 어플리케이션 짜시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초보적인 부분인데 네네네. 네네. 그런 입장에서 책 저자 소개에 네네. 증명을 받는데 네. 한국에서 중국어로 가능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네. 초보인 입장에서 네. 책 저자시니까 이제 많은 책을 뽑혔잖아요.
네네. 가장 이제 초보되나 색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네. 내가 몇 달 후에 이 리액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네. 버전을 고를 안 해도 되는지 그 책이 좀 예전에 나온 책이랑 좀 소통해서 좀 지워서 하려고 했을 때 네네. 그러니까 신성판이라도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가지고 들어서 해도 이런 초보 네네. 가장 초보에게 위해서 뭐 이렇게 제 책이 좀 어렵던가요? 네이버에 네. 저쪽에 네네. 보니까 이제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지정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제가 봤을 때 다른 책들을 사시는 것도 찾아보시면 저도 사실은 그런 책들을 많이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날 거부하지? 네. 그래서 리액트를 찾아보면 이게 저희가 책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도 그건데 대부분이 외서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대부분 외서라서 외서가 들어올 때는 보통 그거를 번역하는 시점이랑 만든 시점이랑 사실 버전이 대부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 버전의 확률도 굉장히 높고 실제로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샀을 때에 그게 굉장히 안 될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저희 책보다 더 좋은 거는 리액트 사이트에 있는 닥스에 있는 헬로 월드부터 사실은 쭉 내려서 읽으시면요. 보면 한글도 있죠. 한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리액트 한글 문서가 있어요. 제가 네. 어느 순간에 지금 너무 빨라서 그랬나? 버전 때문에 그랬나? 근데 네. 영어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튜토리얼하고 독들이 사실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조금, 왜냐하면 버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는 좀 잘 맞춰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순서대로만 쭉 나가도 여기도 보면 저희처럼 Create React 앱을 권장을 하고 있죠.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뀌면서 계속 얘가 Create React 앱을 해서 어떻게 만들고 요 순서대로만 사실은 따라가고 여기에서 더 읽으실 거가 없을 때쯤 저희 책을 보시면 저희 책도 더 읽을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근데 이 책만 여기만 좀 따라가셔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보다 더 좋은 데는 많이 못 봤던 것 같고요. 예전에 강의 사이트가 좀 예전에 참 잘 되었죠? 벨로퍼트. 벨로퍼트라고 하시는 분이 병트 끝낸 지 얼마 안 되신 분인 것 같은데 여기가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저희 제 발표 끝에는 어디 갔지? 발표 자료를 그냥 꺼버렸나? 저희 저희 블로그를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여기 글이 참 좋아요. 네. 일단 작전은 실패했지만, 네, 어떻게든. 그래서, 근데 여기보다는 여기 한글이라서, 근데 여기도 보면 잘 되어 있긴 한데, 순서대로 좀 보시려고 하면, 닥스가 낫고요. 블로그라고 하는 게 보통 역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순서대로 좀 보기는 어려울 거고, 그 순서대로 보시려고 하시면, 리액트 닥스를 추천드려요. 닥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닥스 튜토리얼 하시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활동 좀 하시다가 바뀌는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블로그 보는 거 그 순서가 따르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네. 어떤 라이브러리를 네, 라우터 리덕스는 어차피 필수고요, 그죠? 그리고 프로젝트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데이트 처리해야 되니까 요즘에는 룩선 많이 쓰잖아요. 룩선 쓴다든지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좀 들어갈 거고,
그 아까 얘기했었던 뭐 부트스트랩처럼 그 외부 어떤 그 CSS 라이브러리 보통 하나 쓰고요. 근데 요즘은 저는 리덕스보다는 모벡스를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리덕스하고 리덕스 4가 뭐 이런 시리즈가 좋긴 한데, 같이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기에는 사실 그러니까 리덕스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모벡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바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이해하기 편한 게 약간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했었던 어떤 어노테이션 같은 어떤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벡스로 쓰면 약간 리덕스 역할을 그거를 해주는데, 저는 이제 컨텍스트 API가 나왔으니까 걔들도 제가 썼던 대부분의 기능들은 리덕스에서 썼던 기능들은 컨텍스트 API로 대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는 많이 쓰는데, 라우터는 좀 어려운 게 라우터가 V4가 되면서부터 약간 좀 굉장히 좀 그 전 거하고 호환이 안 된다 하여튼 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모벡스를 쓰면 패턴 중에 그 라우터처럼 쓸 수 있는 패턴이 좀 있거든요. 걔를 통해 가지고 한번 라우팅을 해보는 거 한번 살펴봤었고, 그리고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것들, 저희는 이제 회사가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서 테스트 툴 같은 경우에는 자스민 같은 경우, 그리고 아니지, 그렇죠. 제스트하고 엔자임이 주로 쓰이죠. 테스트 툴은. 그리고 어떤 스택이 있을까요? 스택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클라우드9 관련 질문인데 네. 타입스크립트 지원되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EC2 환경에서 구성하는 데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타입스크립트 지원 안 되면 거기다가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오토 컴플리션 같은 거 물어보시는 거죠. 커뮤니티에 지금 임프로브 랭귀지 서포트 올라와 있네요. 근데 이게 언제 올라온 건지 모르겠다. 2015년이니까 지금 아마 지원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